35년을 찾아 헤매는데 저 아이들을 본 순간 넘 줄 알았다. 35년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찾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딸은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재래시장을 걸으며 찾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40대 여성, 쌍둥이 엄마. 왼쪽 깃불 뒤 작은 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나라는 증거 있어요? 아들이 제게 소리쳤던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거는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35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그리움이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DNA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10년 전 사기를 당한 기억이 딸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쓰러졌습니다. 희귀병, 수술비 5천만 원.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아버지가 3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다 재래시장 포장마차 앞에서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990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3살 난 딸 지혜를 데리고 명동 백화점 4층 아동복 매장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으로 대형 계약을 따낸 직후였습니다. 아내가 가족 옷을 사자고 해서 함께 나선 날이었습니다. 지혜는 분홍색 원피스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나 이거 입어봐도 돼? 지혜가 제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 입어봐. 제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옷을 골라주는 동안 지혜는 매장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 나는 지혜랑 여기 있을게. 저는 지혜의 손을 잡고 여자 화장실 앞까지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화장실 앞 벤치에 앉아 지혜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혜는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제 옆에 있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지혜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 어디 갔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는 복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안, 계단, 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안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3살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지혜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지혜의 모습은 4층 화장실 앞에서 끊겼습니다. 유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아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하면서도 계속 백화점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가족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오늘은 혼자 가겠다고 말하고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마포구 망원동 재래시장이었습니다.
35년째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40대 여성들을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과일 가게, 떡집, 반찬 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며 물건을 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면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왼쪽 깃불 뒤를 보려고 애썼지만 머리카락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포장마차 두 곳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쪽은 떡볶이와 순대를 팔고 다른 쪽은 국밥을 팔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치려다 발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며 포장마차 주인을 힐끗 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는 나이대였지만 머리를 뒤로 묶어서 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1시간 정도 시장을 돌았지만 오늘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떡집 앞에서 인절미 한 팩을 샀습니다.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사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떡집 주인 아주머니의 왼쪽 귀를 슬쩍 봤습니다. 점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슷한 나이대 여성 서너 명과 스쳤습니다. 모두 제 딸일 리 없었지만 저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인절미 봉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혜가 사라졌던 그 시절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토요일마다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저는 토요일만 되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지혜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꼭 찾을게. 그날 저녁 아들 민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주말마다 들러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석은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또 시장 다녀오셨어요? 민석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녀왔다.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탁자 위에 놓인 인절미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석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35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만 잊으셔야죠.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장 가시는 거 주변에서 다 알아요. 회사 사람들도 수군거리고요. 저는 민석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안 계신 누나만 찾으셨죠.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민석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그럼 알게 될 거다. 민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자식이요? 저한테는 자식 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손주들 생일도 기억 못 하시잖아요. 민석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손주들 생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민석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평생 지옥 같았다고 하셨어요. 누나 찾는다고 남편도 아들도 다 팽개쳤다고요.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 침대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혼자만 괴로운 줄 아냐는 말, 나도 딸을 잃었다는 말, 하지만 남은 가족도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석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누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이면 충분히 찾았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아버지 자신도 저희 가족도요. 민석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혜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가족들한테 잘못했다. 그래도 너를 포기할 순 없구나.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내일 토요일이 되면 저는 또 시장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또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구 홍은동 시장이었습니다. 민석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고 좁은 골목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포장마차 두 곳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한쪽은 순대국, 다른 한쪽은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 아이들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보였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들이었고 똑같은 분홍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포장마차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튀김 먹어도 돼? 포장마차 안에서 대답이 들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 발을 멈췄습니다. 한 아이가 고개를 돌려 언니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그 순간 아이의 왼쪽 귓불 뒤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까만 점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다른 아이도 고개를 돌렸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5년 전 지혜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에게 튀김을 건넸습니다. 하나씩만 먹어. 저녁 먹어야 하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제 딸 지혜와 닮아 있었습니다. 코 모양, 입술선,
얼굴형까지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장마차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튀김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한번 왼쪽 깃불 뒤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떡볶이를 만들며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성의 왼쪽 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튀김을 다 먹고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 여성이 40대 초반이라면 지혜의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쌍둥이 손녀의 귓불점까지 갔다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몇 점 먹고 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들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쌍둥이인가요? 네, 7살이에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장마차 안에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 수진이에요. 여성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떡볶이를 한 점 더 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여성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수상하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동네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여성이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머리를 묶은 고무줄 사이로 목덜미가 보였지만 귀는 여전히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5,000원이에요.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여성이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지세요. 여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여성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의뢰했던 곳이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대한탐정사무소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태준인데요. 3년 전에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조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같은 건가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시장 입구를 봤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제 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또 착각이라면 어떡하지? 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마다 멈출 때마다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지혜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손녀들의 귓불 뒤 점까지. 이번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강남역 근처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사무실이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탐정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탐정도 책상 맞은편에 앉으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뢰신가요? 탐정이 펜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재래시장 포장마차 주인을 조사해 주세요. 제가 메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탐정이 메모를 받아 읽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시고요? 탐정이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네,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제 본 것들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딸이 둘 있고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탐정이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탐정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여부, 입양 기록, 현재 주소와 가족 관계까지 모두 알고 싶습니다. 탐정이 펜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혹시 35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3년 전에도 비슷한 의뢰를 하셨잖습니까? 탐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도 모든 정황이 일치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탐정의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실망감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모도 닮았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쌍둥이 손녀들의 왼쪽 귓불 뒤에 점이 있었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점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탐정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그 특징이 유전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35년 전에.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까? 탐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아원 기록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용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탐정이 봉투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탐정에게 건넸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탐정이 명함을 받아들며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짜일까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포장마차 주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임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7째 날 오후 3시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나와 복도로 나갔습니다. 네, 접니다. 제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탐정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탐정은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탐정이 파일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탐정이 첫 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혜. 제 딸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김지혜 씨는 현재 41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 41세였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1990년 5월 23일 서울 동명 고아원에 입소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사라진 날이 5월 16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입소 당시 나이는 3세 추정, 신원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정이 다음 장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명동 일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명동. 제 딸이 사라진 곳이 명동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분홍색 상에 노란색 신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지혜가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입양 기록도 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2년 8월 15일 김모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탐정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입양 후 이름이 김지혜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부모가 우연히 제 딸과 같은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입양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10년 전부터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쌍둥이 딸들은 5년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탐정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고아원 입소 당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35년 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살 때 찍은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탐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탐정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한 확인은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DNA 검사를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조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시간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남자 의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의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친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5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의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일단 제 샘플만 먼저 채취해두고 싶었습니다. 제 샘플만 먼저 보관해둘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들어갔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혜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혜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하면 놀라거나 의심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포장마차 단골이 되어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부터 저는 매주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 지혜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떡볶이가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자리를 안내했고 저는 앉았습니다. 같은 거 드릴까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튀김도 주세요. 제가 주문했습니다. 지혜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포장마차 옆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손녀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비가 왔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이 낡아서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양동이로 물을 받으며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천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처 철물점에서 방수 테이프를 사왔습니다. 천막 찢어진 부분을 꼼꼼히 막았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가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는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부터 지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네요. 지혜가 떡볶이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볼 일이 생겨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뵙겠네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빠짐없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이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저를 단골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가끔 서비스로 튀김을 더 주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아이들도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지혜 씨, 혹시 친부모님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아 출신이에요. 지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고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찾고 싶으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혜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제안할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포장마차를 찾았고 지혜와 아이들은 이제 저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쌍둥이 수아와 수진이는 제가 오면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책과 색연필을 사주었고 가끔 용돈도 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포장마차에 손님이 없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동의서였습니다. 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손을 닦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의 표정이 궁금한 듯 변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살 때 백화점에서 사라졌고 그 후로 지금까지 찾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혜 씨를 처음 봤을 때 제 딸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고아원 입소 시기도 맞고 장소도 맞습니다. 제가 탐정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왼쪽 귓불 뒤에 있는 점이
지혜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요?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류를 밀며 물었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혜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해요. 저는 일어서서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지혜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회장님, 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할머니가 저를 손녀라고 했어요.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요. 결과도 일치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3달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바뀌셨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검사를 하더니 결과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 아들이 재산 때문에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였어요. 지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쫓겨났어요. 3달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임신 2달이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지혜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똑같은 말 하세요. 진심이라고, 정말 내 딸 같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 감사했어요.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오세요.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 제발 제 말 좀. 지혜가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아와 수진이가 엄마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나 해. 지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포장마차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혜가 포장마차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전에 당한 사기, 임신한 몸으로 거리에 나앉은 기억. 저는 지혜가 왜 그렇게 거부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장마차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혜의 말대로 다시 오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지혜와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꽃다발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착했을 때 지혜는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려서 놀라셨을 겁니다. 지혜가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꽃 받으면 DNA 검사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저는 꽃다발을 포장마차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지혜가 한숨을 쉬며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하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튀김도요. 제가 평소처럼 주문했습니다. 지혜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와 수진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 수아야, 수진아. 제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숙제 다 했어요. 지혜가 떡볶이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지혜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얘기도 35년 전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먹고 계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지혜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포장마차 앞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혜가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함께 물을 퍼냈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지혜가 말했지만 저는 계속 물을 퍼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지혜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토요일에는 장사가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혜가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 튀김, 순대를 모두 주문했습니다. 너무 많지 않으세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저는 혼자 여러 메뉴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또 다른 토요일에는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혜가 아이를 업고 포장마차 옆에 앉혀놨습니다. 병원은 다녀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약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근처 약국에 가서 해열 패치를 사왔습니다. 이거 붙여보세요. 지혜가 해열 패치를 받으며 저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혜 씨가 딸 같아서요. 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DNA 검사 안 하셔도 돼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지혜 씨가 싫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끔 와서 떡볶이 먹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혜가 거스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저는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오면 먼저 인사했고
가끔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혜의 마음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는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빠짐없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지혜는 이제 저를 가족처럼 대했고 수아와 수진이는 토요일마다 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DNA 검사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포장마차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수아와 수진이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혜는 다음 손님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아가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수진이가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수아야. 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수아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일어나 수아를 안았습니다. 수아야, 정신 차려. 제가 수아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하세요. 제가 지혜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딸이 쓰러졌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눕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요. 제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수아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수진이를 안고 올라타려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병원으로 가나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는 수진이 손을 잡고 제 차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언니 괜찮을까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저는 수진이를 안심시키며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홍은동 재래시장으로 오세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언니가 며칠 전부터 아프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자꾸 피곤하대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도착했고 저는 수진이를 맡기고 제 차를 직접 몰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검사 중이에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네, 저예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지혜와 저는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지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먼저 시작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지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천만 원.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는데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의사와 지혜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수아부터 살려야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유 없이 받을 순 없어요.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이유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DNA 검사 얘기를 꺼내면 지혜가 또 오해할 것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살립시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급합니다. 지혜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빌리겠습니다. 평생 갚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번 수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 5천만 원 준비해서 서울대병원으로 보내세요. 지금 당장요. 수아는 그날 바로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작은 몸에 여러 개의 링거줄이 연결되었습니다. 지혜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와 수진이를 위해 병실 옆 보호자 침대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아의 작은 숨소리만 병실에 울렸습니다. 수아가 입원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고 수아는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지혜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혜에게 식사를 사다 주고 수진이를 돌봐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넷째 날 오후 저는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사들고 병실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아, 여기는 왜? 민석이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자주 오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민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저도 함께 내렸습니다. 누가 알려줬니? 제가 물었습니다. 비서실에서요. 민석이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병원비로 지출하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민석을 지나쳐 병실로 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민석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 병원비입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는 사람 아이야. 민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재래시장 포장마차 주인 말씀이시죠? 저는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조사했습니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지혜, 41세, 포장마차 운영, 쌍둥이 딸 양육 중. 민석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셨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십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 전 누나 찾는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속으시는 겁니까? 저는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석아, 이건 다르다. 민석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석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이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가 누나라는 증거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없으시죠?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착각이에요. 저 여자는 아버지 돈만 노리는 거라고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석아,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한 거예요. 그러다 아이 아프니까 기회다 싶어서.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지혜를 모르잖니.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럼 DNA 검사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민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왜 안 하세요? 확실하시면 검사하면 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못 하시는 거죠? 저 여자가 거부하니까. 저는 민석을 봤습니다. 그건 사정이 있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커피식? 지혜가 저와 민석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민석이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김지혜 씨군요.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민석이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석입니다. 민석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지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많이 도와드렸다면서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감사하시면 됐네요. 그런데 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죠?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딸인 척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냐고요. 지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민석이 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석이 돈 봉투를 지혜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혜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2천만 원 들어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병원비 갖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제가 민석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민석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 또 속으시면 안 되니까요.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던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혜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지혜가 수진이를 끌어안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민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민석이 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를 주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라고 한 겁니다. 저는 민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 민석이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아버지.
민석이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 씨, 저예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저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실례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드님 말이 맞아요. 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정말 회장님 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혜 씨, 그만 가보세요. 지혜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문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제발.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전 괜찮아요. 이제 혼자 할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만들어 놓은 벽이 다시 저와 지혜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민석이 다녀간 후 이틀 동안 저는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걱정되어 매일 담당 의사에게 전화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가 진행 중이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혈액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지혜가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지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가, 지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RH-AB형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0.03%밖에 안 됩니다. 혈액원에 문의했는데 재고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알아봤는데 당장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제 피를 쓰면 안 돼요? 의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저도 RH-AB형이에요.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보호자분도 건강 상태가...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제 피를 쓰세요. 의사와 지혜가 동시에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RH-AB형입니다. 제 대답에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저를 봤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의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RH-AB형은 유전됩니다. 의사가 저와 지혜를 번갈아 봤습니다. 부모가 이 혈액형이면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과 회장님, 그리고 환자까지 모두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는 건...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혈연 관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저도 지혜를 봤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희귀한 혈액형이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정말로, 저는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수혈부터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피가 주머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지혜를 봤습니다. 지혜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혜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제 피를 들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혜 옆에 섰습니다. 지혜 씨,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혈 잘 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지혜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권장합니다.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DNA 검사. 제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이번엔 진짜야. 희귀 혈액형은 조작할 수 없어?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의사가 말했습니다. RH-AB형의 유전 확률을 고려하면 회장님과 환자가 조성 관계일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지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해 보겠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지혜도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았습니다. 복도에는 저희 둘만 남았고 수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희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지혜는 유전자 검사센터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병실에서 수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6개월 전 제가 혈액 샘플을 맡겨두었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의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김지혜 씨입니다. 제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의사가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6개월 전에 맡기신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과 김지혜 씨의 샘플을 비교하면 됩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지혜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지혜는 주사 바늘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다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체열이 끝나고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이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검사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지혜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해요? 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급하시면 3일 안에 중간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는 검사센터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혜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저는 지혜를 봤습니다. 희귀 혈액형이 일치하는데 친자가 아닐 리 없어.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국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혜야. 제가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니. RH-AB형은 조작할 수 없다고. 지혜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아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제 피를 수혈받은 후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셋째 날 오후 3시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결과 나왔대.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시간 후 저희는 검사센터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와 지혜는 숨을 죽였습니다. 친자 확률.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99%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지혜 씨는 정태준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저희 앞에 놓았습니다. 유전자 마커 16개 모두 일치합니다. 지혜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혜가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내 딸이야.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하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방에는 저와 지혜만 남았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처음으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지혜도 제 등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35년 만에 저는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희는 서로를 놓았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수아와 수진이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들이지. 지혜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가족이야. 검사센터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35년 전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백화점 화장실 앞 단 5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지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3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돼.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빠. 저는 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아 병실로 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혜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엄마 아빠야.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너희 진짜 할아버지란다. 수진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수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기분 어때? 지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피 받으니까 좋아졌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그리고 손녀들도 생겼소.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는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DNA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읽어봐라.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99% 일치야. 지혜는 내 딸이 맞다. 민석이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희귀 혈액형도 일치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RH-AB형은 조작할 수 없어. 의사 선생님도 확인해 주셨어. 민석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누나였군요. 저는 민석 옆에 앉았습니다. 민석아, 내가 지혜한테 한 말들. 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질투했습니다. 저는 민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어.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라도 누나를 받아들여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사과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민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민석이 저를 봤습니다.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신 거 존경합니다. 1시간 후 저와 민석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짓다가 민석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민석이가 할 말이 있대.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지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돈 던진 것도 사기꾼이라고 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가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삼촌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삼촌이요? 응, 너희 엄마가 내 누나니까.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야, 수진아. 삼촌이 미안해.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너희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 줄래? 수아와 수진이가 서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석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지혜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 씨.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놀라셨을 거예요. 민석이 일어나 지혜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제가 잘못했어요. 민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진짜 동생처럼 잘할게요. 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민석 씨.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놓으셔도 돼요, 누나.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중역들을 모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99% 일치했습니다. 제가 결과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제 딸 정지혜와 손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수아와 수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중역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입니다. 수아와 수진이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와 아이들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이 제 가족입니다.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지혜와 함께 제 집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처음 보는 큰 집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거실로 들어가니 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3살 때 찍은 지혜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혜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이게 저예요? 제가 옆에 섰습니다. 그래, 35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지혜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35년 동안 이 사진을 보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지혜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지혜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너를 찾았으니 다 보상받았어. 수아와 수진이가 저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4사람이 거실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1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고 지혜가 옆에 앉았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제 딸을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희귀 혈액형 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래시장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손녀들의 귓불 뒤 점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받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석 달 후 수아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와 아이들은 이제 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5명이 앉았습니다. 저, 지혜, 민석, 수아, 수진이.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수아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구나. 제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석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조카들이 보고 싶대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35년을 찾아 헤맨 딸이 지금 제 옆에 있었습니다.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5명의 얼굴에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이보다 더 맛있는 밥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